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술, 그리고 현미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용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far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화요일의 아침입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1,7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 벤 기저가 5년간의 침묵을 깨고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에 나섰죠.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육두문자를 쏟아내면서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비자 사이에서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고 또 검찰이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세우자 뒤늦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 현장을 직접 취재한 오마이뉴스 이슈팀 소중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현장 상황 그리고 옥시 문제, 옥시팜은 어디까지 번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어제 옥시레킷 벤 기저가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압도적이네요.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낸 어제 옥시레킷 벤 기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아타 사프달 옥시레킷 벤 기저 대표이사, 네. 어제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제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내려가면서 이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급박하게 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봤더니 그 연단 위에 피해자 가족분들 또 유가족 가족분들이 올라가서 항의하는, 아주 극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던데요. 굉장히 네.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표가 기자회견을 이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읽어 내려가는 와중에 네. 피해자분들께서
기자회견장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연단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를 향해서 왜 이제 사과하느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면피용 사과 아니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셨고 일부 피해자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많이 나와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12년째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임성준 군 13살인데요. 그러니까 뭐 1살 채 되기도 전에 이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학생도 어머니와 함께 어제 회견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인군 몸무게가 제가 알기로 약 30kg 정도, 또래보다 훨씬 낮은 그렇죠. 그 몸무게인데 본인 몸무게보다 절반 이상 산소통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뭐 보는 기자들이나 뭐 현장에 있던 뭐 관계자들의 좀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대표 같은 경우, 사프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회견문을 본인 계속 낭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봤더니 모두 103명의, 무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려 1,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따져봤더니 2002년에 처음 이게 문제제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사과가 아니라 14년 만에 사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대표가 밝힌 기자회견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 또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그 1, 2등급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7월까지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내놓은 인도적 기금이 쓰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100억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 구체성이나 이제 실천 방안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1, 2등급에 대해서는 뭐 피해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밖의 등급의 경우에는 인도적 기금을 내놓고 그게 100억인데 그걸로 가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그 사과의 내용이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지금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사건이 우연히 터진 것이 아니라 옥시라는 대형 다국적 기업이죠. 이 다국적 기업에서 엄연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배상하는 책임이 있는, 이를테면 윤리 경영과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업의 윤리 의무, 이마저도 좀 지키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 1, 2등급 이런 판정과 관련된 것도 그 옥시 측에서 조사를 하거나 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국 정부, 그것도 되게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독성 물질, 그리고 일부 질환, 그러니까 폐에 한정된 질환, 이렇게 국한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옥시 측에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뭐 이 정도 입장을 갖고 있고, 수사에는 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옥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유해성을 몰랐다느니 폐질환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본사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짓지 않으려는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국 정부가 매우 소극적으로 조사를 했고, 심지어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연구원들에 대한 은폐,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매수 작업은 물론이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나 속도를 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 또 뭐 욕실하는 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피해자들의 만족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어제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옥시에 대해서는 지금 짧게는 5년,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길게는 뭐 15년, 14년 뭐 이런 오랜 시간 네. 반응이 없다가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사과 기자회견을 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동안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꾸준히 주목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동안 사실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옥시 측 그리고 한국 정부, 국회에 대화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네. 뭐 심지어 영국 본사에도 가기도 했고,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번번이 거절당했고, 네. 증거 조작 은폐 의혹도 불거졌고 네. 하는 상황에서 옥시나 정부 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기본적으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뭡니까? 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물질, 이 물질이 사실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이고 유해성이 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과 관련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자체를 옥시가 전량 폐기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네. 자료를 은폐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 기업의 부도덕성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일괄 폐기한 이런 증거나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 속도를 안 낸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선 사건 아닙니까? 예, 예.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네. 제품 개발이나 제조 관련 수사는 일단락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판매 관련자들 있잖아요.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책임자들을 좀 출석시켜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했던 한빛화학 대표, 네. 그리고 옥시의 광고 담당했던 전 직원 등 3명을 소환해서 검찰 조사를 벌였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신현우 전 대표, 그러니까 한참 네. 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당시 대표였던 신현우 옥시 대표, 네. 또 소환 조사를 했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주요 책임자로 검찰은 압축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만약에 제품의 부작용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네. 계속해서 판매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검찰 같은 경우에 영국 본사까지 지금 수사 범위를 미칠 수 있을지 네.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처음 개발되고 판매됐던 2000년인데요. 네. 그 영국 본사인 레킷 뱅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게 2001년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제조하고 판매하고 계획했을 때 뭐 영국 본사가 뭐 영향을 미쳤겠느냐라는 것에 좀 이렇게 뭐 개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네. 검찰은 이제 좀 그 영국 본사까지는 좀 수사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유럽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네. 하고 있다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제도를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함부로 사용을 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런 옥시라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런 위험한 물질을 온 국민들에게 막 팔 때 과연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시점 이제 국민들이 이 제품이 좀 이상하다. 가습기만 쓰면 무슨 폐질환이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이 의혹에 예. 대해서 그 조사했던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예, 호서대학교. 그렇죠. 그리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이런 공적기관 임무가 있는 이 대표적인 이런 연구기관들에선 도대체 무슨 조사 결과를 갖고 온 것인가. 이 연구 조사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대체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참
화가 나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또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그동안 일관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정말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낸다면 영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다 한다면 직접 현장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아까 그 시점, 네. 그러니까 제조 시점과 인수 시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0년 넘게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소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서울대 호서대 그리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그 연구진과 관련해서도 네. 일부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들어갔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계속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영국 본사를 대상으로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께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래킷 뱅키저 본사의 최고 경영자 라케시 카푸어 등 이사진 8명을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단적인 민사소송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한국 법인을 넘어서 네. 래킷 뱅키저 영국 본사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2001년에 옥시를 인수해가지고, 네. PHMG를 넣은 누 가습기 당번, 싹싹, 옥식싹싹. 이 제품, 예. 를 제조하고 판매하려고 할 때, 그 신제품 안전 테스트의 필요성이 검토됐음에도 이걸 하지 않았고, 이후 이제 11년간 판매 과정에서도 아무런 안전점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네. 특히 1998년 유럽연합에서 시행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제도를 한국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고 또 이렇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고발도 이어질 것이고 또 국회 안에서 또 청문회, 옥시 관련된 청문회도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옥시 관련 청문회가 제기가 됐는데 이건 또 좀 제대로 잘 진행이 될까요? 20대 국회가 열려야 가능하겠죠? 네, 19대에서는 좀 아직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요. 네. 어쨌든 여야에서 옥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 옥시 측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서 5년이나 지난 후에 하는 사과라고 유감을 표시했고요. 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안했고, 네. 국민의당도 이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책임자로 정부 여당을 지목했는데요. 그 이유로 내세운 게 정부가 1997년 이번 사건의 핵심 물질인 PHMG가 네. 유독 물질이 아니라고 공고를 한 사례가 있고 2011년에 한창 문제가 됐을 때 당시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에 피해자 구제 문제를 제외한 채 재발 대책, 제도 개선만을 언급했던 사례가 있고요. 2013년에는 새누리당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상황은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이 굉장히 좀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난달 29일에 새누리당도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거론했고 어제 기자회견 직전에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옥시도 뒤늦은 사과를 해서 빈축을 사고 있고 또 검찰도 때늦은 조사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도대체 정부 당국, 연구 책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게 옥시 사태나 세월호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에는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인에게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된 이런 상황인데 충분한 사과는커녕 전혀 책임지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증을 느낄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 반응은 좀 어떤 게 네. 나오고 있습니까? 그 누리꾼들도 사과가 이제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또 이제 사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그 보상 방안에 앞으로 실천적인 방안들이 없는 것에 질타를 쏟아냈고요. 네. 특히 어제 기자회견장을 찾은 피해자분들이 연단 위에서 대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불매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불매운동은 어느 정도나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찌됐든 서울시가 가장 공공기관에서는 제일 먼저 옥시 제품 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또는 관공서 차원에서 이게 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기관이나 공적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이 정도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을 많이 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불매운동이 조금씩 시작됐고 최근에 옥시 피해자들, 그러니까 옥시 측에서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을 황사로 지목하면서 네. 많은 분노를 자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네. 국민적 공분이 불매운동 확산으로 지금 그러니까 확산되는 추세고요. 네. 인터넷 중심으로 이제 불매 제품, 옥시 제품 사진이 공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오프라인 상에서도 일부 약사들께서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가게 앞에 이렇게 옥시 제품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면서 오프라인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도 이 옥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8일에 국무회의에서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가 지난주부터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네. 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차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심각한 참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환경단체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 옥시 래킷벤처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가습기 살균 피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옥시라는 회사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또 이제서야 검찰이 조사에 나서고 이제서야 정부가 나서는 이 상황 참 피해자들을 2번, 3번 올리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수도권에서 야당 최고 득표율을 올린 화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무려 61.4%.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61.4%로 3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야기입니다. 당 비대위원을 겸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정 당선인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첫 번째 출연이시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셨죠? 이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로 생각해갖고. 아니, 왜? 아닙니다. 저희는 늘 의원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촌철살인 멘트.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래요? 네. 저희 기자들이 함께 보면서 맨날 웃어요. 기자실 있잖아요. 국회 기자실에서, 네.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야, 이분 은근 재밌으시다. 저희가 막 그랬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1.4%. 대선 후보 급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도 네. 물론 이제 제가 세 번째인데요. 네. 1등, 2등이 이제 여당 의원이신데 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고 저희 맞아요. 지역도 여당이 우세한 접촉 지역이고 뭐 휴전선에서 한 15km밖에 안 되는 지역이고 그렇죠. 38선에 또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주민들이 하여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갖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양주라는 지역, 원래는 양주 동두천 지역이셨죠? 그렇습니다. 재선 때까지, 네, 네. 초선 재선은? 아니, 국회의원 제가 이번에 5번째 출마인데 벌써 5번. 네, 16대부터 출마해갖고요. 진짜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오전 3승 2패가 돼갖고 이제 승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오전 3승 2패. 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계시는, 예,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초선 때, 재선 때는 더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그땐 더 어려워. 아니, 그땐 동두천이요. 네, 어때요? 제가 지지율이 좀 높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시장이 이제 저희 네. 당, 같은 당이어갖고 좀 더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났었죠. 네. 양주시장은 지금 민주당이 아닌가요? 양주시장이 지방선거 시작된 22년 만에 처음으로 네. 요번에 4월 13일에 재선거를 했어요. 전임시장이 이제 당선 무효가 돼갖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 시장이 됐죠. 22년 만에 야당 시장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동두천은 지금 현재 시장이 더 민주당인데 예. 이분은 삼선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동두천이 좀 나았었죠. 그나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더 나았는데 양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오히려 한 군데 집중하다 해갖고 선거를 하니까 많이 득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양주가 어떻습니까? 이게 신도시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도농복합? 인구 비율 도농복합 도시인데 인구는 이제 아파트 또는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더 많고 네. 다만 양주가요. 네. 그 3개 정규 스타단이 있고 2개 예비 스타단이 있고 여단이 2개 있는 이제 군사 지역입니다. 군사 도시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사실은. 예, 그렇군요. 그럼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많습니다. 동네. 네, 네. 이런 보수적인 동네에서 파란색 점퍼로 당선된다는 게 빨간색 속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이 쫙 줄 서 있는데 혼자 파란색 점퍼 입으시고 피켓 딱 들고 혼자 일찍 나왔다. 역시 빨간색 속에 파란색의 눈에 띄니 좋다. 이런 걸 봤습니다. 참 재밌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선거 전략이었죠, 사실은.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이제 운동원들도 제가 훨씬 상대방 후보나 운동원보다 먼저 나가갖고 일찍 나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네. 그런 이제 운동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참에 상대 후보도 나오는데 제가 길 가운데를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운동원들이 오면은 네. 그냥 딴 데 가서 운동하라고 여기 나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이 고도의 선거 전략이셨구나. 네.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전략 실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아침 6시 이전에 이제 역전에 나가갖고 집에 5시 반에 나와갖고 역이라든가 또는 인터체인지 그 입구에서 이제 네. 서 있고 주로 그랬었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사거리 이런 데 서 있었고 저는 가면은 네. 그냥 대충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6시간대 출근하시는 분들 8시, 9시, 10시 다 다르거든요. 출근 시간대가. 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7, 8시 때는 이제 서울로 가시는 분이고 9시, 10시, 11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예. 한 번 가게 되면 한 5시간 정도 그냥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인사가 5시간이요. 네, 5시간을. 한 11시, 그 정도까지, 11시 반까지. 예. 결국 왜 그만두냐? 네.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서. 그럼 5시간 동안 화장실 한번 안 못 가고 가- 물도 안 먹죠. 네. 화장실 갈까봐. 왜냐하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네. 그때 지나가 버리고 그분들은 못 만나니까. 야, 제가
뭐랄까,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인터뷰의 경우에 기자들이 그 물 안 마시고 인터뷰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저 선거에 출마 후보들이 인사하려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신다는 얘기는 정성호 의원한테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이 6시에 지하철을 타시는 거예요. 네, 양주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양주역에서 지하철 타고 서울 뭐 강남, 강남로까지. 강북, 또 인천으로 가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그렇군요. 네. 그럼 굉장히 많은 그 아주 다종다기한 유권자들 층을 접하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국회에서. 뭐 아침 출근 때는 너무 바쁘시니까 명함도 거의 못 받아요. 그러나 한 이제 10시 때 정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분은 좀 천천히 걸어가니까 아침 출근 때는 시간 맞춰갖고 네, 버스에 내리자마자 뛰기 바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여유가 없고 다만 네. 이제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우리 현재 삶이 네.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안타깝고 마음의 여유들이 없죠, 사실은요. 뭐 그러면서도 지나가면서 격려해주고 화이팅 하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잘해야겠구나, 정치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고 이제 동네에서 뭐 마을 버스 같은 거 타고 오셔가지고 지하철역 시간 있으니까 또 인터벌이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양주에서 서울 그 강남까지 가려면 또 그 시간대 딱 맞춰서 타야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뛰어가지고 타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전쟁을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보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초선 다르고 재선 다르고 또 이제 3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이걸 이게 선거운동 계속 하시면서 매일 마음가짐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민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어려운 민생을 좀 돌봐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국회 오면 또 개파 싸움 하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3선 의원으로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실 것 같은데 이번 국회에서 조금 이것만은 꼭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죠, 사실은. 근데 뭐 말로는 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저는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우리 사회 그 불공정한 경쟁을 갖다 공정한 경쟁으로 만들고 네. 기회 자체가 박탈되지 않습니까? 뭐 네.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듯이 맞아요. 그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이 그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법 큰 차원에 있어서 경제 정책의 방향들, 법과 제도를 고쳐야겠죠, 사실은. 우리가 뭐 19대 때도 그렇고 18대 때도 그렇고 네. 많은 뭐 법안들 내고 했지만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네. 그 이전 현재 상황이 굉장히 나쁘니까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그런 대안들 또 그런 타협점들을 만들어내 갖고 그걸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그렇게 해 갖고서 네. 우리의 정책을 갖고서 결국 정권은 저희들이 잡아야만 수권 정당이 돼야만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약간의 무슨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저희 당에 와 있는 분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네 탓하고 내 탓하고 너는 선이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당 안에 있으면요. 저쪽 그 여당이나 정당은 다르거든요. 대통령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이 다르니까 뭉쳐갖고 어떻게 하든 내년에 저희 집권을 해갖고 이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집중해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대구나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선거운동 그 기간 동안 선거보도를 계속 했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지역구에 집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당신 왜 이 동네 사냐고 서울 가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사람, 뭐 좋은 먹거리 이런 건 전부 서울로 가야 되고 그냥 지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민심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의회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되는 게 별로 없어서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특히 이제 19대 국회가 뭐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 비판도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하게 좀 청부 입법 본인이 원하는 법만 요구했던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쨌든 저희 나라가 대통령 중심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이
나머지 그 권력기관이라든가 뭐 입법부나 사법부나 다른 데 갖고 있는 권력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헌법상으로도 그래요. 네. 사실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번 선거 때만 뭐 친박 마켓 등을 좀 막판에 적게 했지만 모든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팔아갖고 친박이니 진박이니 뭐 해갖고서 당선됐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그분이 여당의 정당 운영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개입을 했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하고 네. 또 야당 간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늘 청와대 허락 받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실제로.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럼 협상하기 전에 전화하고 와요? 협상하면서 결과 갖고 다 청와대 전화하고서 오케이 사인 받고 그래야 여야 합의되고. 그게 뭡니까? 그게 19대 국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본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가 독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요. 그 다른 미국식 대통령제하고 달라갖고 네. 정부가 법안 제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다음에 의원 입법도요. 네. 의원 입법도 정부가 반대하면 통과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법안 만들어서 내도 최종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은 기재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런 현실에서 입법의 대부분이 사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네. 정부 책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법안들은 뭐 일부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지만 많은 법안이 있어서 국회를 설득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었냐고 전혀 없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국회 한쪽의 여당에 대해서 그 가부장제의 그냥 아버지처럼 대왕 대비처럼 그냥 지시만 하고 그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지금 뭐 국회가 무능하니까 심판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정말 상황인식이 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 그 지난달 26일인가요? 언론사 편집국장, 네. 보도국장 그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3당 체제 국민들이 만든 것은 양당 체제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3당 체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인식? 저도 뭐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구나. 참 그 굉장히 저는 뭐 대통령께서 창의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굉장히 창의적이시고 창조 경제의 어떤 정치적 어떤 버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무슨 네.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어쨌든 이번의 결과는 여당이 지금 122석 얻었지 않습니까? 네. 87년 체제 이후 여당이 집권 여당이 122석 얻은 건 가장 적게 얻었을 겁니다. 맞아요. 과거에 여소야대 때 그때 125석인가 예. 그때 얻었던 것 같고요. 예.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정부 여당의 무능 무책임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양당 체제에서 되지 않았다? 사실 아무리 뭐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개 정당이 협상하는 거하고 세 개 정당이 협상하는 거 어떤 게 사실은 편하겠습니까? 3당 체제는 저는 국민들이 역시 네. 대개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역시 집합으로서의 우리 국민들은 네. 역시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또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고 마찬가지로 야당이 이제 또 두 개 야당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국회 다수당을 얻은 제1야당 더민주당에 대해서 정당 득표는 3등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냉정하고 준엄한 심판을 한 거죠.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본 겁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 예, 마지막 기회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반성해야 되고 특히 저희 당은 저는 뭐 여당 탓을 하기 전에 우리 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또 신뢰를 준 적이 없죠. 사실 준 적이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수권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국민이 123석을 주고 새누리당에는 122석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정당 득표 3순위 사실 그 정의당하고 좀 표차가 득표차가 많이 나지만 이게 꼴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성적표인데. 네, 굉장히 부끄러운 성적이죠. 예,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떨어진 거는 네. 저희 당의 그 지지 세력의 핵심층이 호남 분들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네. 그분들의 저희 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번 채찍질을 내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 그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당도 네. 국민의당에 가신 많은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의 책임도 크고 저희 당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행태를 우리 당도 호남에서 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호남의 정서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저희 지역에 있는 호남 분들과 대화 나누면 저희 당 호남 의원들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크셨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 네.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 기득권에 안주해 온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찍질을 했다고 보고 결국 저희 당의 정당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네. 결국 호남 민심을 갖다 저희들이 회복하는. 다시 찾아오는 거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떠난 호남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현명한 처방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혹시 호남의 저희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네. 새누리당을 지지한 지금 국민의당이든 저희 당을 이번에 지지했던 간에 그렇죠. 예.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의 생각은 결국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그 집권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겠죠. 저희들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당도 그러지를 못했고 우리가 싸울 땐 제대로 싸워야 되겠지만은 네. 그 다음에 제1야당으로서 19대 때 과연 문제를 뭘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적정하게 강력하게 투쟁해야 될 때는 투쟁해야 되죠. 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강하게 싸워야 되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전보다는 조금 진일보할 수 있게 네. 대화 타협을 하면서 우리들의 정책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20대 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당에서 네. 지금 가장 큰 게 저희 당이 보여준 그 내부 분열, 내부 개파 분열. 패권적인 행태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고 하고 다시 언론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나만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인정할 인정하고 스스로 개파 패권주의를 갖다 포기하겠다. 아니면 개파 해체 선언에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모양새도 보여준 게 없거든요. 사실은 당내 그런 패권적인 행태들 그리고 19대 내내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은 의총만 열면은요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의총만 열면 당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도부가 교체됐습니까? 맞아요. 지도부가 뭐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오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내대표를 왜 뽑아놨는지는 몰라. 당대표를 왜 뽑았는지는 몰라. 선거에 질 수도 있고 네. 협상에 약간 좀 불리한 협상도 가질 수도 있죠. 그럼 그걸 갖다가 당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 갖고 지적해주고 네. 해야 되는데 그냥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또 심심하면 또 연판장들 돌리고 국민들이 그런 정당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당 내부의 인사들이 들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의총만 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런 성적표는 진짜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다수가 원했던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보면 협상에서는 새누리당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뭐 하나 좀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고 그리고 맨날 끝난 다음에는 뭐 우리가 소수 야당이어서 못했다라고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국민적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뭐 비대위원이시기도 하시고 또 3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좀 당이 집권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역시 어느 조직이든 집단이든 네. 여기 지도력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의 지도력.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 네. 근데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민주정당에서 강력한 무슨 뭐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수긍하고 그 리더십은 팔로우십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의원들이 다 지역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네. 이 모였을 때는 우리 선출된 지도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세들 그리고 당의 결정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좀 따라주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전당대를 원내대표를 일단 뽑고 그다음에 전대를 어떤 형태든지 하겠지만은 네. 그 선출된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주는 거 하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당내 질서가 굉장히 그러려면 당내에서 의원들이 저는 뭐 선수가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가 높다고 해서 다 개개 의원이 다 헌법기관인데 다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역시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여야 관계라든가 예. 또 국민들의 여론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예. 있어서 경험들이 중요한데 저 의원들이 저 그런 좀 존중, 예, 선배 의원들도 존중해주고 또 후배 의원들도 존중해주는 그런 상호 존중의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당 네. 바꾸려고 하면은 일단 그런 당 내부 단합들 국민들한테 불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우리 당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실력을. 실력. 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비전과 가치가 뭔지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개개의원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공부들을 저는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들만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도 공부를 안 하는군요. 물론 정말 저희 당에도 19대 때 보면은 전문성이라든가 문제의식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건 지식인 거고,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국민을 상대를 설득해야 되고, 네.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의 실력들. 아무리 잘 많은 걸 교수가 알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는 거하고, 네. 그 티칭 할 수 있는 거, 그럼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예. 중요한데, 예. 국민들은 결국 언론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고, 또 지역에 가서 또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실력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한 분야 실력만 갖고는 안 되고, 네. 그런 종합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정성호 의원님이 당대표 출마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제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당을 좀 싹 바꿔놓으면 어떨까? 지금 뭐 아주 꼼꼼하게 당을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원 개개인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뭘 좀 부족한지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3선이신데 왜 원내대표 도전 안 하셨습니까? 아니, 말씀드린 현실적으로요. 네. 저는 뭐 경기북부 출신이라 네. 이게 뭐 지역적인 기반이 취약합니다, 사실. 경기 북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지역, 솔직히 말씀드리는 예, 지역, 저희 예. 지역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당에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네. 정성호는 너무 그 중도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냐. 네. 근데 저희 정체성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뭐, 어제 대학 동창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가까운 네. 친구들하고, 네. 다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조인도 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하고 그런데, 네, 예. 그 친구들이 정성호는 참 많이 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늘 정의를 얘기했었고, 네. 예, 그 19대까지 제 변호사 때도 명함에 맨 앞줄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위하여 제가 그 구호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초선 때도 그 구호였었고. 예. 근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의 그 정체성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당선됐던 거 아니에요?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네. 이제 저희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뭐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그런 아니, 측면 예. 그런 측면도 사실 있고 역시 이제 선거는 선출직에 나가려면 표를 얻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렇게 뭐 뚜렷하게 표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네. 중간중간에 있어갖고 네. 당의 단합이라든가 또 안정적 운영을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든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든 그걸 밀어줘야 되거든요. 좀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초선 때는 다 기다리지들 않더라고요. 우리 네. 당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당 어느 뭐 4선 의원한테 그랬어요. 네. 당신이 3선 의원 할 때 19대 때 도대체 뭘 했냐고. 가만히 있다 지금 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얘기 아니냐. 저는 제가 3선으로서 역할은 바로 그 역할들. 당의 지도부와 초선 재선들 의원들과 중간에 서갖고 당이 좀 단합하고 네. 화합하고 또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좀 밑거름이 돼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면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보면 정치인들 만나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선거만 열리면 다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 당 안에서 이렇게 중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잖아요. 네, 나서지 않고 네. 이렇게 주변을 살펴서 당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 모여갖고 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 될 분은 한 분들 빼놓고는 네. 나머지는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로 뭉쳐져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그래도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지금 지형이.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로 가지를 않으면은 집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기는 게 어쨌든 승리하는 게 전 정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패배한 다음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당내 무슨 대선 주자 빼고 나머지 뭐 원내대표, 뭐 당대표, 당직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하찮은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는 국민들이 우리 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고 또는 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게 관심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당이 어떻게 잘하느냐, 저 당이 집권의 능력이 있는지 수권할 저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당 구성 자체가 네. 어느 분이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지도자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셔야죠. 따라줘야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전파를 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은 전 세계 152개 나라에 동시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 오마이 TV는 물론이고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그리고 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아 제1야당이 앞으로 저런 비전을 갖고 저렇게 변화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 얘기하셨는데요. 그 조응천 이번 당선인 하고도 친구시라고 들었어요. 그 대학 동기고 네. 재수도 같이 했고 대학도 같이 다녔고 재수하셨어요? 예, 고시도 같이 합격했고요. 진짜요? 예. 근데 뭐 법조인도 같이. 그렇죠. 연수원 동기니까. 연수원 동기시고 예, 그 대학 저는 뭐- 동기, 연수원 동기. 네,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변호사로 갔고 그 친구는 이제 검찰로 갔고. 근데 뭐 좀 스타일이 달라갖고. 네. 조응천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건달 기질이 좀 약간 있고. 그래요? 건달 기질이 있어요? 껄렁껄렁 하지 않습니까? 좀. 그 스타일이죠. 네, 저는 뭐 매우 점잖은 모범생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도 같이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법대 동기 예, 전체에서 예. 이번에 이제 4명이 들어갔어요. 국회에. 예, 국회 4명이 와서. 예.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엔 조응천 네. 우리 당선자하고 저하고 예. 국민의당에 이제 박주연. 박주연 변호사. 네, 박주연 예. 변호사하고 예.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이제 예. 그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예. 같이 이렇게 내셔봤죠. 네 분이 동기세요? 예, 예. 근데 서울법대 이제, 동기시구나. 한송식을 한다고 한영 뭐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예. 저하고 조응천만 왜 조응천이 가게에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둘만 가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그 점잖은 법조인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석에서 기자들하고 만나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국회의원이세요. 뒷얘기도 굉장히 많이 재밌게 해주시고. 근데 오늘은 이제 방송이니까 굉장히 점잖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근데 참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친구 조응천 스타일은 달랐지만 한 당에서 국회 정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요새 보면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 그 교육부 발표 보면서 이제 누구 집 아들이면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구나. 현대판 음서제도 그냥 말만 들었는데 사실이었네? 이게 국민적으로 허탈감도 있습니다. 좀 사법개혁 여전히 좀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네. 그 로스쿨 도입을 제가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네. 로스쿨 도입이 정말 법조 시장의 어떤 독과점을 해체하고 양질의 그러나 또 비용은 적게 드는 그런 시장 경제를 도입해 갖고 법률 시장에 뭐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지만은 전 괜히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제도라든가 국민들의 법의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당시 제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계층 상승의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길이다, 이게. 저는 그 당시도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스쿨이 일본에서도 실패했는데 일본의 사례를 좀 보고서 하자고 했는데 도입을 결국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고비용이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로스쿨 들어가고 제대로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부의 대물림 또는 뭐 계급의 또는 직업의 대물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나타난 결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죠, 사실은요. 지금 뭐 사법시험 전치 여부도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여러 가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여전히 우리 그 법조 시장에서는요. 가장 큰 해악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해악은 전관예우입니다, 사실. 전관예우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심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네이처 리퍼블릭 그렇죠. 사태. 정 사장 관련해갖고 해외 원정 도박 관련해서 되는데 그 정관들 돈 받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요. 적나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변호사하는 저희 그 친구들 만나면 여전하거든요, 사실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 면에서 결국 그게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검찰이 의지를 갖고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야 될 게 이제 검찰인데 저희 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이제 끝나고 다음 정권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또 정권에 줄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인적인 쇄신들, 검찰 검사들에 대한 양성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성찰도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게 그 사법 정의가 실현돼야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치 안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내 현안 좀 여쭐게요. 이제 2기 비대위원회 결합하시게 되셨어요. 네. 비대위원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되셨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지역 배려 아니에요? 경기 뭐 북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제 네. 이번에 득표를 많이 해갖고 아, 높은 득표율, 그다음에 네. 이제 경기도 출신, 네. 뭐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제가 크게 뭐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이게 이제 뭐 비대위원을 앉혀놓으면 크게 뭐 시끄럽게 안 하는 사람 같지 않아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당내 최대 현안이 이제 전당대회 관련이에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뭐 이게 마치 이제 시기의 문제인 것처럼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김종인 대표의 그 거취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솔직히 까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과정보다는 정치는 결과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난 저희가 4.13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그래도 어쨌든 원내 일당을 만드는 데 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조금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전 그런 면에서 김종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냐, 당내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지만은 그래도 새누리당과 우리 당과의 저 공천 과정을 봤을 때 저희 당은 그래도 안정적이었고 덜 싸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표를 얻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비대위니까 비상대책위원회니까 네. 빨리 지금 뭐 비상한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비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전대는 언젠간 해야 되겠죠, 사실은요. 네. 그 민주정당에서 예. 당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지도부가 선출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과연 지금이 그 시기냐, 저는 뭐 김종인 대표 체제가를 지속할 거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그런 시기냐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네. 누가 해도 괜찮은데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일단 초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저희 당. 초선 의원이 한 57분인가 굉장히 꽤 많은데, 예, 예. 아니 뭐 40꽤 되는데, 네. 이분들이 20대 국회에 와갖고 국회의 문화들, 저희 당의 정당 문화들, 네. 그럼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빨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지금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요. 네. 원내대표도 어쨌든 아니라고 후보들은 얘기를 하지만 네. 원내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종의 줄서기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자리 약속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자리 약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상임위 배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배분, 예, 예. 뭐 대변인, 예. 뭐 수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의원, 지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당이 수권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들이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초선 의원들. 그렇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분이 어떤 비전과 가치를 어떤 정책의 경향을 갖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럴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제가 19대 때 네. 19대 때 당선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정말 언곡결에 네. 제가 그 전당대회에 뛰어들게 됐어요. 어느 후보를 이제 네, 그냥 네. 뭐 차 한 잔 마시러 와달라고 가갖고서 그냥 네. 도와달라고 엮였어요. 거절을 못 해갖고 네, 제가 네. 엮여갖고서 저는 뭐 잘 거절을 못 합니다. 예, 도와달라고. 예, 예. 그래서 전대에 가보니까 바로 줄서기가 다 되고 그런 줄서기가 계속 가더라고요. 겁니다. 사실 그게. 다 이파 저파 나눠져 갖고. 예. 저는 그런 폐해가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전대 나오게 된 어느 후보들이 과거의 인연들, 과거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뭘 했는지 이런 걸 고려해갖고 딱 나눠갖고서 그게 하나의 또 계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전에 의원들이 그야말로 그 독립적이고 네. 또 어떤 그 자주적인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어떤 정치를 보는 식견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판단 능력, 판단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세운 뒤에 전당대회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여전히 비상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그 일제히 보도된 조간에 따르면 대개는 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절충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절충이라고 보지 않고 네. 지금 사실은 뭐 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요. 네. 아무리 빨리 한다고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냥 장소 예약하는데 보통 두 달 정도 걸리고 지금 그 사고지구당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뭐 8월 달 정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국회 개원해야 되고 그 전에 뭐 2015년도 결산도 저희가 처리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8, 9월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없다고 보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전대로 바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당이 지난 2번의 대선에서의 패배, 총선 패배, 어떠한 그 평가 분석이 없었거든요. 다 아전 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우리가 승리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오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분명한 뭔가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해석은 다 다릅니다. 호남에서의 참패가 김종인 탓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야당이 이긴 거다, 진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내년에 집권을 하려고 하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엄정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당은 한 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대선 패배도 하지 못했어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뭐 원내대표 전대회를 언제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나오니까 그 평가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다음 지도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응? 그 평가를 바탕 위에서 내년에 우리가 수권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지도부가 나오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초선 의원들이 47%나 되는데 이분들 상대로 선거운동 해갖고 또 전대 만들어지고 또 지도부가 구성된다고 하면 내년 4월에 10중 8구는 미니 총선이 있을 텐데 또 지도부가 흔들어질 겁니다. 또 그렇지 않게 또 물러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면 또 초선 의원님도 다 자기 생각이 있을 테고 주관들이 있을 텐데 또 지도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뭐 내년 말에 대선의 희망은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 진중한 좀 자기 평가 이런 게 일의 순서에 따라서 바둑에도 다 수순이 있듯이 일의 순서가 좀 필요한데 예컨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그 평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뭐 홍보는 역대 최악의 참사였다, 반다송이 제일 문제였다, 뭐 등등의 이제 평가 반성에 그걸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그런 내용 아직 당 차원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와 반성을 하기 전에 뭐 원내대표 그다음에 또 이제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일정 이렇게 확 가버린 것 같네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왜 이 당은 그런 평가 내용도 없이 그냥 훅 가버렸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참 걱정이네요. 이게 지금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또 그 아주 엄중한 의무를 어찌 보자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셈인데 그 의무를 지금 또 저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딱 1년 후 내년 이맘때쯤 되면 벌써 대선 후보들이 드러나갖고 이제 그 대선 국면을 가버리는데 그 전에 국민들에게 저희 당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당이 지향하는 그 정책적인 비전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들,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뭐 그런 준비들이 한 그 축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고요. 전 그 면에서 오히려 역시 국민의당이 노련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런지 의원들 바로 공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17대 때 그 탄핵 직후에 저희 야당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야당의 초선 의원이 10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8번내란 말도 있었지만 국회 와서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지 당에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당에서 배운 바가. 지금 저희 당도 과연 저희 당의 좀 다수를 이루는 초선 의원들을 어떻게 그 훈련 공부시켜 갖고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와 있질 않고 뭐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래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실 막 논란을 증폭시켰어요. 국민의당이 이제 3당이기 때문에 이제 존재감 3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말폭탄을 막 쏟아내다가 어느 순간 딱 바꿔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로 딱 바꾸니까 국민들이 저 당이 뭐 좀 새로운 걸 하려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건 사실이죠. 말씀하신 대로 정책 비전, 가치, 국민들의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입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고용 불안 시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월세 문제라든가 또 구조조정 위협 때문에 도대체 정부가 실업 대책에 대해서 무슨 안을 보관을 갖고 있는 거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안에서라도 이 문제를 좀 첨예하게 토론,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이미 뭐 19대에서 어떤 네. 법안을 처리하거나 어떤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 같습니다. 뭐 낙선하는 의원들이 많고 그래서 네. 거의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네. 지난 19대 때나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몇 가지들은 뭐, 네. 뭐 처리 때문에 이제 뭐 2008년도였구나 네, 그렇게 네. 뭐 국회가 돌아갔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새로 구성되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제 그 20대 초반기에 바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준비도 사실 필요한 거. 그런 준비해야 될 그게 초선의원들이 다수인데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준비들이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 실업들 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뭐 해운회사 구조조정 문제도 네. 그렇고 정부가 지금 뭐 대통령 까지 뭐 노동사법 걸고 네. 넘어가는데 네. 사실 황당한 얘기죠, 사실은. 어떠한 근거도 그게 뭐 파견법을 통과시키면 실업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다. 해결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뭐 한두 법입니까, 사실은? 과거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네. 통과시키면은 뭐 일자리가 그건 사실 만개죠. 통과시키나 안 시키나 똑같은 법이었는데 그게 통과되면 뭐 만 몇천 개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그랬으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 우리 당내에서라도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당의 주장을 100% 관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그 실업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우리 당의 안들을 분명히 갖고 여당하고 좀 대화는 시작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전월세 문제는 제가 국토에 간사를 했지만은 네.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전월세 대책은. 네. 뭐 여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네.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건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뭐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단기간에 이제 그 전월세가 이제 폭등한다고 하는 거죠. 가격 폭등. 예, 그게 단기간에 그러나 진짜 그것이 객관적으로 저희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한 발자국도 정부 여당이 뭐 양보를 안 하니까 네. 그럼 다른 대책은 없었냐? 다른 대책이라도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뭐 전세 월세로 했던 전환했을 때 네. 전환율 그 상한을 갖다 정한다든가 뭐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19대 때. 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그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게 요 동네도 그래요. 이 상암동도 뭐 2년 지나면 1억씩 올리니까요. 네. 그러면은 사실 직장인들이 뭐 그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 여력이 안 되거든요. 2년 동안 1억 원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 불가능하죠.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그거는 다 빚을 내야 되는 네. 상황인 건데 결국엔 또 다른 동네로 점점 이렇게 이주하게 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수도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주에서 왜 새벽 6시에 출근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전세 난민, 월세 난민들이 밀려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대책을 사실은 정치권 안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실까 참 답답하네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른다. 문제의 본질들을 잘 모르고 서민들이 겪는 그런 고통들을 본인이 체감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다음에 정부가 뭐 간혹 그냥 그야말로 아주 파편적인 그 대책도 내놓고 있지만 네. 전혀 뭐 그 상황 변화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다음 정부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늘리는데 그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뭐 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대개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 네. 수준도 좋고요. 네.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려면 막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예 뭐 꿈조차 꾸기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정부가 계속 그 저리로
빚을 내게 한 다음에 집을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는 1%대, 그러니까 생애 최초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1%대의 저리로 돈을 꿔주겠다. 그러니까 얼른 집을 사라. 또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럼 막 흔들려요. 아, 요때 사야 되나? 어떻게 하든지 이제 네. 그 집값을 좀 유지시켜주고 물론 뭐 그분들이 일단 집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어느 정도 일정 기준 네. 이상의 집을 갖게 되면 또 보수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뭐 통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부동산 정책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회사들 또 그 이제 대형 건축 회사들의 네.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사실 그게.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이번 구조조정이 해운 조선업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건설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건설사 부도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컨대 이제 건설사 부도가 사실로 된다면 그동안 그 집 샀던 사람들 계속 이게 얼마씩 한 달에 뭐 급여의 절반 이상은 떼서 뭐 집 팔육부금으로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럴 때도 이게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건데 어떤 형태든지 지금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것은 뭐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그리고 이게 여러 정책들을 조합해야 됩니다. 네. 조합해야 되는데 한 네. 것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세제 그다음 재정 문제들을 갖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 역시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경제부처 장관들이 네. 제대로 된 사람들 써야 되겠죠. 사실은 쓰고서 뭐 지금 우리 유료 장관처럼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이제 가서 네. 뭐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정책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 갖고는 안 되고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 지금 뭐 구조조정도 한은 압박해갖고서 네. 뭐 한국형 뭐 양적 완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앉아 있는데 네. 결국 나중에 그 후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또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책임을 만들어낸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문책도 하질 않고 결국 국민의 세금 집어넣어갖고 네. 살려내서 다시 또 원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악순환 돼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뭐 사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 문책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그 가장 핵심적인 건 그 기업 운영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결국은, 예. 한국적인 어떤 재벌 체제들 이거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없이 그 구조조정 없이는 안 될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재벌 구조조정 없이 또 97년 IMF 전철을 밟게 된다면 결국 그 정부 재정을 늘린 그 빚은 오로지 국민들이 다 떠안고 1인당 또 부채 비율은 더 확산되고 정부 재정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실 경영 책임 아무도 안 지고 부실 관리 감독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 문제는 사실 좀 국회 안에서도 세게 비판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20대 국회에 이제 3선 의원 되셨어요. 상임위원장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제 순서는 뭐 저희 당은 일단 뭐 선수하고 네. 뭐 나이 순서대로 뭐 나이 가고 순서. 하고 나이 그다음에 일단 순서 원내대표의 의지가 좀 작용하니까 나이 순서가 있지만 또 원내대표가 네. 이제 상임위원장 임명 권한이 사실상 원내대표가 있죠. 사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여야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분이 원내대표냐에 따라서 네. 정성호를 이쁘게 보는 분이 되면 좀 날 테고 네. 그러나 큰 욕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군요. 후반기라도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분야의 상임위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당선된 후에는 저는 뭐 제가 기본적으로 법조인이고 네. 저도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어쨌든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법사위가 여야 간에 가장 그 치열하고 그렇죠.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는 상임이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내려면 저처럼 대화 타협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법사위원장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여야 간에 이제 국회의장, 뭐 부의장,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같이 놓고서 지금 논의가 네. 되니까 어떻게 예. 될지 모르겠고요. 뭐 크게 욕심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 자율투표 하겠다고 하면서 뭐 국회의장, 부의장, 뭐 국회의장 뭐 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다 하더라도 뭐 부의장은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하나씩 하자라든가 아니면 뭐 국회의장 관련해서 또 새누리당 뭐 대통령이 좀 스스로 좀 낮은 자세를 취한다면 뭐 협상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과 함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하는 것.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매우
뭐 하여튼 전략적인 발언이시죠. 워낙 그 노련하신 분이시니까. 네. 그럼 궁극적으로 그분이 그런 여러 발언을 하면서 네. 그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노리는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장 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 박지원 대표 스스로. 예, 예. 예. 본인이 법사위원장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 몫으로 법사위원장 갖고 오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이 법사위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예. 이미 국회의장이 어느 당이 되든 간에 누구도 절대 직권상정 못합니다. 지난번에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국회법에 따른 직권상정의 요건을 그야말로 어거지로 해석해갖고 직권상정한 거고 네.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여당 의장이 된다고 직권상정 해봤자 야당이 다수당인데 네. 그럼 불가능할 거고 야당이 직권상정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불가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디가 중요하냐 법사위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뭐 실질적인 법사위원장만 갖고 있게 되면 국회 입법 과정을 좌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의 노림수는 막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막 네. 띄우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알맹이는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을 국민의당이 차지해갖고 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되는 거고요. 저희 당이 어쨌든 1당인데 네. 1당인데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1다수당인데 예, 예. 그러면은 법사위에서 어떤 또 명목을 붙여갖고 처리 안 하게 되면은 법안을 처리 안 하게 되면 책임은 또 1당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갖고 처리하게 되면 야당이 제1야당이나 네. 더민주당이나 또는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법사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의 그 반사적인 그 이익이 갈 수 있겠죠. 저는 뭐 그분의 생각은 오직 그 법사위원장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원내 3당 체제에서 법사위원장을 3당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3당이 하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일당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하튼 그 문제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시고요.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서 그 국회 법사위원장 되시면 또 이제 예, 법사위 현안들 또 정책 설명해 주시는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 주시면 법사위원장이 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가끔 불러주시면 잘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그 청취자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오마이뉴스 계신 분들하고 네. 또 오마이뉴스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